Here comes the story of Urim, and it goes a little something like this. Persian king looking for a queen, prettiest girl you've ever seen, Esther Winzio. Haman's evil fools the king, bow to me, I'll dig my ring. Jews don't go so low. Evil master getting nastier, planning for a big disaster. Jews are worried, what's the story? Now it's time to tell the king. And I'm taking back my ring. Thank you very much. And my plans have all been blown, but we can always party on our own. 단편 소설 살라면 살지요 이건수. 남편이 죽으면 혼자 남은 아내는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여 치과 생활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 상미를 밖으로 끌어낸 것은 임종 자리에서 간절하게 부탁한 남편의 유언 때문이다. 반드시 꼭을 연달아 붙여가며 수십 번 말한 그의 유언은 장례식을 치르고 모든 것을 정리한 뒤 하루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친구 애경과 그의 남편 고광훈 선교사를 만나라는 부탁이었다. 상미는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혼자 된 여자지만 이렇게 멀리 떨어진 이국 땅에 오니 대학을 갓 졸업한 발랄한 청춘으로 느껴졌다. 이런 기분을 맛보라고 남편은 죽음의 자리에서 아내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한 것일까? 창문을 비집고 들어오는 예루살렘의 희미한 아침 햇살이 그녀를 더욱 느긋하게 만들었다. 아하, 드디어 이스라엘에 왔구나. 대학 시절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면서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었던 나라이다. 인생을 다 살아버린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마음이 싱그러운 것은 고등학교와 대학의 단짝이었던 친구 애경을 만난 탓일 터이다. 게다가 남편들도 고등학교 동창이라 부부가 만나면 언제나 즐거웠다. 갑자기 는 개가 파도를 이루면서 밀려와 창문이 흐려진다. 애경의 편지로는 예루살렘은 800m 고지에 위치해서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지만 지중해의 구름을 먹고 산다더니 그런 안개인 모양이다. 창문을 여니 가는 비가 거세게 방 안으로 밀려 들어온다. 안개 탓인지 남편의 임종 자리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여기까지 슬픔을 안고 오지 말자고 떠나온 여행인데 끈질기게도 이 먼 곳까지 따라붙다니 상미는 머리를 흔들어 가장 가슴 아팠던 장면을 지우려고 안간힘을 썼다. 남편의 유언을 들어주려고 온 곳이니 여기서 머무는 동안 진짜로 행복해야 한다. 대학 시절부터 바지런했던 친구 애경이 벌써 아침상을 준비해놓고 나오라고 문을 두드린다. 아침이지만 이곳 전통 음식인 팔라펠을 준비했다. 이 나라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야. 이곳 사람들은 낮에 이걸 점심으로 즐겨 먹는다. 식탁 위에는 10가지도 넘는 과일과 채소를 잘게 썰어 큰 접시에 수북하게 쌓아놓았다. 호떡같이 생긴 피타 빵의 가운데를 뚝 잘라 주머니로 만들어 안을 잔뜩 배불뚝이로 야채와 과일로 채우란다. 서너 종류의 드레싱을 앞에 쭉 늘어놓았다. 맛을 보아가며 빵 안에 야채에 넣어 먹으라나. 기름진 음식으로 인해 몸이 많이 상한 상미에겐 더없이 좋은 건강식이다. 애경은 피타빵 속에 넣어 먹을 것을 올리브 기름에 튀기고 있었다. 기름에 튀긴 것은 사양한다. 넣어 먹이려고 밤새 불린 병아리콩에 파슬리, 양파, 마늘과 당근을 넣고 믹서에 갈아 동그랗게 만들어 튀기고 있다. 요걸 피타빵 속에 넣어 먹어야 제맛이 난다. 팔라펠은 기름에 튀긴 병아리 콩 탓인지 정말 맛있어서 상미는 피타빵 속에 으깨 넣고 맛나게 먹었다. 이런 상미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애경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너
미국에서 살면서 세탁소를 운영했다면 주로 바느질을 하고 산 것이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잘 아니?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은 주로 세탁소를 운영해서 산다고 하더라. 너도 그런 일을 한다고 내게 편지한 적이 있잖니? 애경은 선교사인 남편을 따라 태국을 거쳐 이스라엘에 머무른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두 사람은 조국을 떠나 디아스포라가 되어 각자 흩어져 살고 있다가 혼자 된 상미가 가장 보고 싶었던 친구 애경을 찾아 이곳까지 온 셈이다. 너 상대를 낳은 수재를 만나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열렬하게 사랑하고 결혼하여 아들 하나 낳아 알콩달콩 참으로 멋지게 살지 않았니? 그러다가 직장도 다 집어치우고 큰 꿈을 안고 미국으로 갔지. 우리 동창들이 널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그래, 그게 잘못 내린 결정이었다. 그냥 한국에 남아 살아야 했는데 욕심을 부린 것이 문제였다. 이제 남편은 가버리고 혼자 이 꼴이 되었구나. 그래도 하나 있는 아들을 잘 길렀을 것 아니냐? 아들 이야기가 나오자 상미는 입을 꾹 다물어 버렸다. 친구의 얼굴 변화를 주시하던 애경은 얼른 말의 줄기를 바꾸었다. 우리 스케줄이 바쁘다. 오늘부터 불임절이라 예루살렘이 온통 축제 분위기란다. 거길 가자면 운동화를 신고 옷도 아주 가볍게 입어라. 상미는 반팔 면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애경을 따라 나섰다. 예루살렘의 명동이라고 부르는 벤 예후다로 간다. 수천 년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산 탓에 말살되었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이스라엘 국어로 사용하도록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딴 거리란다. 벤 예후다를 현대 히브리어의 아버지라고도 하지. 둘이는 책 넓은 모자를 쓰고 얼굴에 선블록 로션을 잔뜩 바른 뒤 단단히 준비하고 나섰다. 이곳의 강한 햇살에 검둥이처럼 타버린 애경의 팔뚝을 보면서 상미는 손등과 발등에도 선블록 로션을 정성 들여 발랐다. 상미는 예루살렘에서 벌써 10년이나 산 탓인지 자기 동네처럼 지리에 아주 익숙했다. 길거리로 나오니 사람들로 물결쳤다. 관광객들이 어찌나 많은지 옷 모양새와 얼굴색이 국제적으로 아주 다양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인종이 녹아있는 거대한 대접 안과 같았다. 나를 바짝 따라붙어라. 잘못하며 길 잃어버릴 걸 대비하여 주소와 전화번호 잊지 않고 챙겼지? 상미는 목에 건 핸드백 안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머리를 끄덕였다. 애경은 먼지가 풀썩이는 예루살렘의 중심가를 지나서 통곡의 벽으로 향했다. 거기엔 머리 꼭대기 가르마 언저리를 살짝 덮을 정도의 빵떡 모자인 키퍼를 쓴 남자들이 머리를 주걱거리면서 일제히 한 목소리로 합창하듯 성경을 펴들고 읽고 있었다. 불임절에는 유태인은 누구나 앞에 선 인도자를 따라 에스더 전체를 한 목소리로 한 번은 꼭 읽어내는 것이 이 나라의 관습이다. 10장이지만 다 읽는데 30분이 걸린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읽는 것이지. 따가운 햇살 탓에 상미는 눈앞이 팽그르르 돌았다. 갑자기 무리들이 그리거를 일제히 돌리면서 고함을 치고 발을 구른다. 나무나 금속으로 만든 톱니 제품인 그리거의 따따따 내는 소리가 마치 기관총이라도 쏘는 듯 했다. 순간 상미는 IS 테러가 일어났나 하는 마음에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사방을 살핀다. 이 사람들 왜 이래?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말살하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리거를 돌려대는 것이지. 하만의 이름이 아마 에스더에 쉬운 4번 나올걸? 그러니까 쉬운 4번을 저렇게 고함치고 발을 구르고 소란을 피우면서 미워하는 하만의 이름조차 묵살해버리는 거야. 강단에 선 납비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 성경이면 메길라트이다. 여긴 하만의 이름이 쉬운 4번 나오지만 상미가 읽는 성경엔 하만의 이름은 쉬운 번 미만이었다. 유태인들은 원수의 이름이 나오니 그런 식으로 반항하면서
한 마음으로 미움을 토해내고 있었다. 갑자기 모두가 호흡을 맞춰 한숨에 숨을 쉬지 않고 빠른 속도로 성경을 읽어나가자 애경이 상미를 쿡 찌르면서 설명한다. 하만의 10명 아들 이름을 한숨에 읽어내는 거야. 한날 한시에 아버지인 하만과 함께 아들들을 처형했으니 그렇게 읽어서 증오에 찬 분노를 풀고 있는 거지. 10명의 아들 이름은 9장에 나오니 에스더 통독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뜻이다. 길거리는 완전히 축제 무드였다. 애경은 비좁은 골목을 쑤시고 여러 번 굽이치는 길을 헤집고 들어가더니 2층의 널찍한 공간으로 들어갔다. 불이 꺼진 극장에서는 에스더란 제목의 연극 1막이 끝나가고 있었다. 하만과 모르드게의 악연에 관한 이야기는 근 2500년 전의 이야기다. 화려한 궁전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어둡고 음습하여 곧 죽음의 칼날이라도 내려칠 듯 냉기가 스친다. 거기에 슬픔의 상징인 거친 베옷을 걸친 모르드게가 슬픔에 절어 재를 뒤집어 쓰고 있다. 가슴을 도려내는 듯 몸부림을 치며 어찌나 크게 울어대는지 슬픔이 극에 달해서 숨이 곧 넘어갈 듯 절박해 보였다. 이곳 근동 사람들은 슬픔을 당할 적에 마음껏 가슴속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재를 뒤집어 쓰고 거친 베옷을 입고 이렇게 울어대서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마치 한국 사람들이 부모의 상을 당해 곡하는 것과 비슷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쩐 일인가 해서 기웃거리고 멀리서 이걸 지켜보며 통쾌하게 웃는 무리들도 있었다. 무대의 반쪽 밝고 눈부시게 화려한 궁전에는 왕비 에스더가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가 왜 그렇게 슬피 울며 베옷을 입고 있는지 이유를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모르드게는 왕비 에스더에겐 아버지나 다름없는 사람이다. 고아가 된 그녀를 길러내서 왕비의 자리까지 올려놓는 큰일을 했기 때문이다. 유태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70년이 지나자 1차로 예루살렘 기한이 이뤄졌고 2차 기한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기한의 자유가 주어져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나 아직 페르시아에 남아 생활하고 있는 유태인들이 끔찍한 사건에 직면한 것이 틀림없다. 모르드게의 태도로 봐서 엄청난 사건이 터진 것이 분명했으니 에스더는 초조하여 앉지도 못하고 서성거렸다. 에스더는 이유를 알고자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가 갈아입을 옷을 내보내 궁정으로 들어오라고 사람을 시켜 애청했으나 번번이 거절하는 바람에 더욱 애간장을 태웠다. 옷을 입고 궁에 들어오는 것은 법으로 금했으니 그 차림새로 왕비인 에스더를 만나러 들어올 수 없는 일이다. 무대 위에 어둠과 빛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내시의 모습이 분위기를 더욱 긴장시켰다. 사유를 알아야 대처하기 때문에 에스더 왕비는 신복인 내시 하닥을 비밀스럽게 내보냈다. 에스더의 신복을 알아본 모르드게는 베옷 가슴에 품고 있던 대적 하만이 작성한 조서를 에스더에게 전해달라면서 더욱 심하게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다. 조서를 훑어본 내시 하닥은 경악하는 표정으로 머리까지 재를 뒤집어 쓰고 울어대는 왕비의 사촌 오라버니를 망극한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러자나도 내시가 성문 밖까지 나와 못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 터라 허리를 깊이 숙이고 모르드게의 귀에 입을 바짝 대고 기옛말로 속삭였다. 어째서 하만이 유태인들을 모두 죽이려는 것일까요?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페르시아의 총리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만 앞에 꿇어 엎드려 절을 해야 하는 법인데 그걸 어겼다는 죄목이다. 어찌해서 허리만 한번 굽히면 되는 절을 하지 않아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는 127개 주의 큰 나라 페르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몰살당하게 되는 불운을 당하게 되었단 말인가. 아무리 왕비의 사촌 오라비지만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인 하만이 왕의 권력을 이용하여
유태인들을 전멸하려 하니 어찌한단 말인가. 내시는 망연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한숨을 푹푹 내쉬었다. 왕궁 앞에 엎드려 이렇게 소란을 떠는 모르드게의 심정은 어서 에스더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다급함이 서린 행동이라. 내시는 더욱 마음이 답답했다. 내시에게 세월 속에 얽히고 설킨 한스러운 속마음을 다 말할 수는 없었다. 모르드게 자신은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후손이다. 하만은 아멜렉 족속의 왕인 아각의 후손이니 역사에 얽혀있는 악연이 없다. 어쩌자고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진멸하라는 아각을 살려두었다가 후손들이 이런 불행을 당하게 한단 말인가. 사울과 아각 집안의 갈등이 이제야 대학살이란 사건으로 표출된 셈이다. 역사에는 만약이란 가정이 없는 법이다.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사울 왕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아말렉 왕 아각과 그의 집안을 진멸하였더라면 후대에 와서 모르드게와 하만의 분쟁은 없었을 터이다. 지금 그 대가로 유태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하만의 조서의 내용을 알게 된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태인들은 모두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고 있었다. 넷이 하닥에게 하만의 조서를 주면서 모르드게는 은밀하게 에스더 왕비에게 편지를 썼다. 그 내용인즉은 아주 상세하고 다급했다. 왕비 에스더는 밤잠을 설치면서 조서의 내용과 오라버니의 편지를 수백 번 반복해서 읽었다. 조서의 내용은 제비를 뽑아 결정한 날에 유태인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는 지시였다. 아달월 13일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유태인들을 모두 학살하라는 잔혹한 조서 내용에 에스더는 몸을 떨었다. 페르시아 왕인 아하수에로는 그리스 본토 정복에 실패하고 돌아와서 페르시아 국고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왕은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는 본래 큰 야심을 지닌 남자다. 잔인한 독재자지만 뛰어난 용사였고 질투심이 많은 사람으로 훌륭한 정치도 했으나 명예와 자존심에 매우 관심이 많은 특이한 남자였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와 마케도니아를 침략하여 처음에 승리를 거듭했으나 나중엔 완전히 패배하고 더 이상 소아시아 너머의 땅을 넘볼 수가 없게 되었다. 자존심이 상한 그는 날마다 술과 방탕한 생활로 세월을 보내면서 부하들의 아내를 강제로 간통하는 짓까지 저질러 주위 사람들의 분노와 저항을 야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왕은 폐인에 가까웠고 국고는 점점 텅 비어가는 바람에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지경에 이르러서 왕은 정치를 포기하고 하만에게 자신의 권위인 반지까지 내주고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하만의 계략은 유태인을 죽이는 걸 허락해주면 은 1만 달란트인 약 340돈을 기부하겠다고 왕에게 간청했다. 이 정도면 페르시아 제국이 1년에 거둬들이는 세금의 60%에 해당한다. 하만은 진짜 개인적으로 거부였다. 그러나 유태인을 몰살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면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치밀한 계산도 하고 있었다. 에스더가 폐위된 와스디 왕비 대신 간택받은 지 5년 만에 일어난 하만의 유태인 대학살 조서 사건은 에스더가 유태인인 걸 숨기고 왕비가 되었기 때문에 심각했다. 유태인을 몰살하면 혼자 살아남은 왕비도 무사할 리가 없다. 무대 위는 밝은 스폿라이트에 드러난 궁전 안이나 궁전 밖 슬픔과 아픔과 비탄으로 모르드게가 통곡하고 있는 곳 모두 암울했다. 슬픈 기운이 전염된 탓일까? 상미 앞에 남편의 임종자리가 선명하게 다가왔다. 이민 떠나기 전에는 그래도 소박한 작은 궁전처럼 차리고 살았던 남편이 죽음을 맞은 곳은 손바닥만한 세탁소 사무실 안이었다.
사업의 실패로 돈이 한 푼도 남지 않고 바닥이 났다. 밥도 음식도 화장실에서 해먹고 살 정도로 망한 탓에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었다. 마지막 수단으로 붙든 세탁소를 운영한 탓일까? 독한 화약 약품을 다루는 직업이라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들 했다. 남편은 췌장암 선고를 받은 지 3개월 만에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상미 부부가 그간 한 일이라고는 딸도 없이 하나뿐인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어 세무사로 만드느라고 고생한 것이었다. 작년에 아들은 양갓집 교수를 만나 결혼했다. 한국에서 데려온 신부는 부잣집 외동딸로 사업이 망해서 가난한 집안이라는 말을 듣고 아예 시집 올 적에 부촌인 라카나다에 큰 집을 사가지고 들어왔다. 아파트도 못 얻을 정도로 힘들게 살아가는 부모를 아들은 방이 4개나 되는 그 주택에 모시려고 했으나 며느리는 강경하게 거부했다. 이 집은 제가 사가지고 온 제 집입니다. 저는 시부모를 모시는 것이 싫습니다. 아주 똑부러지게 자기의 의사를 정확하게 밝히는 며느리의 얼굴이 커다란 보자기처럼 다가와서 상미의 얼굴을 덮어씌웠다. 며느리가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시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 병원으로 들어가기 전 단 일주일이라도 이런 누추한 사무실이 아니라 집에서 지내다 가게 하고픈 상미는 며느리 앞에서 비굴할 정도로 자세를 낮추고 간청했다. 여긴 공기도 잘 통하지 않고 부엌도 없어서 내 시아버지가 먹을 보양 음식을 요리하기도 힘들다. 너희들 집에 들어가서 남은 기간이 얼만지 살고 가시게 하는 것이 도리일 것 같구나. 며느리는 아들 뒤에 몸을 숨기고 얼굴을 쏙 내밀더니 냉큼 말을 받았다. 제가 사온 제 집이라고요? 전 싫어요. 남편이 산 집이라면 몰라도 이건 제 집이에요. 아들이 참지를 못하고 아내를 나무라는 투로 소리를 질렀다.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당장 부모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가야겠어. 아예 병원으로 가시면 그 비용은 제가 댈 겁니다. 거기서 아버지 병에 좋은 음식이 나올 것이니 그게 좋아요. 제 취향으로 장식하여 가꾼 집에 다른 식구들이 들어와 사는 걸 전 견디지 못해요. 어렸을 적부터 단출하게 부모님과 살아서 복잡한 건 못 참아요. 그때의 황막함이 무대 위의 사정과 너무 닮아서 상미는 자신과 무대의 사건을 비교하면서 빨려 들어갔다. 이 어려운 난관을 저들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저기는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진 수만 명의 생명이 달린 문제가 아닌가? 어찌하면 좋겠느냐는 에스더의 답신을 들고 온 네시 하닥에게 모르드게는 미리 준비한 편지를 주었다. 편지 내용은 아주 강경했다. 하만이 유태인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날인 아달월 13일은 6월절 전야가 된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을 당하지 않고 피해간 6월절에 유태인들이 몰살 당할 위기에 처한 셈이다.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의 편지 내용은 에스더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내가 잠잠하여 말없이 숨어 있다면 우리들은 다른 곳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너는 왕비이니 유태인 중에 홀로 왕궁에 살아남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만은 금년 아달월 13일을 계하여 여자나 어린이를 막론하고 인정 사정 없이 칼로 모조리 죽여버릴 것이라고 했다. 이런 민족적 위기를 너는 왕궁에서. 일막의 끝 장면이 나왔다. 에스더가 궁전 앞에 모르드게를 향해 절규한다. 오라버니는 수산에 있는 유태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세요.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사흘을 금식한 뒤에 규례를 어기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왕이 금호를 들지 않으면 죽어야지요. 죽으라면 죽지요. 페르시아 전국에 흩어진 유태인들이 에스더를 위해 사흘간 금식을 시작했다. 궁정의 계단에 쓰러져 기도하는 에스더 왕비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높은 곳을 향해 얼굴을 들고 있다. 스포트라이트가 강하게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진다. 화장기를 지운 창백한 얼굴 위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면서 두 팔을 벌리고 가련한 모습으로 독백을 풀어놓는다. 오라버님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면 모든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라버님의 교만을 왜 제가 목숨을 걸고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런 오라버니의 행동이 긁어부스럼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왕의 곁에서 가장 신임을 받고 있는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함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7만 5천 명이나 되는 유태인들의 목숨이 위협받게 되었으니 이건 모든 사람에게 지탄을 받아야 할 오라버님의 책임입니다. 윗사람에게 절하는 것은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근동 지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예절이 아닙니까? 그뿐인가요? 오라버님은 저에게 유태인인 걸 숨기라고 하고 왕비간택에 밀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제가 이방 왕의 왕비가 되었으니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일입니다. 그간 자신의 신분을 숨기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데 이제 왕 앞에 나가 고백해야 하는 위험한 자리로 몰고 가니 이게 어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에스더는 그간 왕비가 되기 위해 고생한 일들과 궁정의 여인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일상들이 떠오르자 통곡하기 시작했다. 페르시아 왕들은 일반적으로 첩을 360명이나 두고 있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500명의 소년들이 강제로 끌려와 거세를 당한 뒤에 내시가 되어 왕궁에 거하면서 왕을 보필하고 있었다. 페르시아 왕들이 왕비를 뽑을 적에는 특별한 기준이 있었다. 7개의 귀족 집안 출신만이 왕비가 될 수 있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과 결혼하는 일은 불가능했으나 왕이 그렇게 몰고 간 셈이다. 순간 첫 번째 궁에 1년간 갇혀 오로지 몸을 가꾸면서 줄을 선 또래의 처녀들 사이에 끼어 있을 적에 자존심이 상해서 몸부림쳤던 서러움이 복받쳤다. 처녀들이 매일 한 사람씩 차례대로 왕의 침실로 불려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마치 자신이 도살장에 들어가기 전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짐승이 된 기분이었다. 하룻밤 왕의 놀이개가 되었다가 두 번째 궁으로 이동하여 왕이 다시 부르지 않으면 일생 생과부로 궁녀처럼 살아야 하는 운명이었다. 왕과의 하룻밤의 정사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는 왕인 아버지를 보필하여 높은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왕권을 계승할 자격은 없었다. 그리스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아하수에로 왕은 이런 짓을 하면서 궁정에서 독불 장군으로 폭력적이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 여기서 간택된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지만 결혼한 지 5년이 지나자 그녀는 왕의 관심에서 사라졌고 벌써 한 달이 넘도록 왕은 에스더 근처에도 오지 않았다.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처형되는 엄한 상황에서 어찌 왕이 부르지도 않는 자리에 에스더가 나가 왕을 만날 수 있단 말인가. 에스더는 비참할 정도로 뒤틀린 몸짓을 하며 무대 위에서 절규했다.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나는 여자도 아니고 한 마리 짐승에 불과합니다. 이 궁정에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믿지도 못하고 완전히 외톨이고 불행한 여자입니다. 여자로 태어나서 남편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도 의무도 포기한 가련한 병아리 같은 신세입니다. 오라버님 모르드게의 명령과 주문에 따라 움직이는 인형입니다.
제 신분을 숨겨가면서 주위의 눈치를 봐야 하고 왕의 눈길에서 조망만하게 오그라드는 벌레만도 못한 여자에게 7만 5천 명의 유대인의 생명을 구하라니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 어째서 나를 벼랑 위에 세워놓고 이렇게 흔들어댑니까? 갑자기 머리를 들고 위를 보면서 에스더는 고뇌 중에 파도처럼 밀려와 깨우친 말을 외쳤다. 기운찬 목소리였다. 저를 왕비로 간택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군요. 왜 왕비가 되었는지 고민하고 있던 중 통곡하면서 에스더는 자신의 소명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오라버니의 말대로 이태를 위해 여기 들어온 것이 분명했다. 민족적 고난을 당해 쓰임받기 위해 왕비가 된 것이 확실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이 죽으라면 죽지요. 에스더 왕비의 절규가 메아리로 처리되면서 일막이 끝나고 검은 커튼이 내려왔다. 상미는 에스더 왕비의 절규를 들으면서 수건을 꺼내 흐느껴가면서 몸을 떨었다. 친구 애경이 그녀의 등을 껴안았다. 그런 친구의 가슴에 안겨 상미는 자신의 아픔을 진정시키려고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순간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스쳤다. 그녀가 반드시 이행할 일은 남편을 따라 죽는 일이다. 남편이 임종자리에서 부탁한 일로 여기 예루살렘까지 와서 친구 부부를 만나보고 돌아가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신의 자존심을 바닥까지 끌어내리고 짓밟은 며느리를 죽이고 자신도 죽으면 모든 일이 끝나는 셈이다. 착하여 무능하기까지 한 아들은 혼자 살아남아 다시 결혼하여 살 것이다. 이제 그녀가 할 일은 미국으로 돌아가 권총을 사서 며느리를 쏴 죽이고 자신도 죽는 것으로 그녀의 생이 끝나게 되어 있다. 무대 위에 에스더 왕비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죽겠다는 결심을 하고 나니 서서히 가슴에 바위가 매달린 듯 멍멍했던 아픔이 가시고 평안이 임했다. 에스더 왕비의 죽음을 각오한 자세가 상미 자신의 결심과 통해서 에스더를 향한 연민의 정과 공감대를 이루었다. 이막이 시작되었다. 에스더가 사흘을 금식하고 쓰러질 듯 여종의 어깨에 몸을 기대고 간신히 서 있었다. 왕비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가장 신성한 왕이 있는 공간으로 나가 어전 맞은편에 섰다. 만일 왕이 그녀를 반기지 않으면 에스더는 바로 끌려나가 죽게 된다. 사흘을 물까지 마시지 않고 금식한 끝이다. 몸이 약한 에스더는 뒤로 흘러내리는 금빛을 입힌 눈부신 드레스 자락도 힘겨운지 몸을 가누지 못했다. 어깨에 걸쳐서 복도에 늘어진 긴 망토의 뒷자락을 받쳐든 여종의 얼굴이 사색이다. 왕자에 앉은 아하수에로 왕의 주인은 긴장감이 돌 만큼 삼엄했다. 그는 경호원으로 2,000명의 기마병과 2,000명의 창기병 그리고 1만 명의 보병을 거느리고 있다. 이런 어마어마한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앉아있는 왕의 모습은 숨이 막힐 정도로 공포감을 자아냈다. 왕자에서 바라본 왕비는 왕의 눈에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가련한 왕후는 평상시에 볼 수 없었던 아름다움의 극치였다. 에스더 왕비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 무슨 까닭이 있을 것이라고 왕은 직감하고 아내인 왕비를 향해 금호를 서서히 앞으로 내밀었다. 이제 살았구나 하는 순간 에스더는 비틀거리면서 바닥으로 쓰러졌다. 왕이 급히 일어나 뛰어와서 왕비를 가슴에 안았다. 어째서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여길 온 거요. 이건 왕궁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요. 왜 이렇게 수척했소? 걱정하지 말고 마음에 있는 고통을 말해보. 에스더는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고 뜸을 들였다.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왕비를 가슴에 안고 왕은 애가 탔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줄 터이니 어서 말해보아요. 그러자 에스더 왕비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힘없는 눈을 뜨고 간신히 더듬거리면서 입을 열었다. 오늘 제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터이니 하만과 함께 오셔요. 아하, 내가 오랫동안 당신을 찾지 않았더니 무척 그리웠던 모양이군. 그러리다. 하만은 왕비의 초청을 받고 너무 좋아서 어깨가 으쓱했다. 왕후도 하만을 권력자로 인정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기쁨이 충만한 하만이 집으로 향하는 길에 재를 뒤집어 쓰고 울어대는 모르드게를 보았다. 여전히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지 않아 벌컥 화가 치밀었다. 집에 돌아온 하만은 친구들과 아내 앞에서 씩씩거리면서 탱천한 분노를 터뜨렸다. 오늘 왕비의 저녁 만찬에 초청받아 너무 기분이 좋아. 오늘만인가? 내일도 저녁 만찬에 왕비가 나를 초청했어. 다른 신하들보다 나를 높인 처사라고. 왕후 에스더도 잔치를 베풀면서 나를 인정해주고 기이 여기니 정말 기분이 좋아. 그런데 왕궁 앞에 고놈 모르드게가 여전히 나를 보고 뻣뻣하니 머리를 고추 들고 절하지 않더군. 기분이 아주 싹 잡치더라고.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소리쳤다. 그놈을 그냥 두지 말아요. 유태인들을 몰살할 아다롤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장 내일 장대 위에 매달아 죽여버려요. 아하, 그 방법이 있구나. 오늘 당장 그놈을 죽일 장대를 세우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해요. 높이는 50규빗으로 하는 것이 좋겠군.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르드게를 구경할 수 있지. 나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는 놈은 이렇게 된다는 본때를 보여주는 것이 좋아. 50규빗이라면 22.5m의 높이가 된다. 날카로운 나무를 꼬치로 삼아 항문에 찔러 넣어 그 장대가 몸을 관통하여 내장을 찌르고 목뼈 쪽으로 나오게 하는 매우 잔악한 처형 방법이다. 꼬치 구이를 하듯 사람을 선체로 통째 찔러서 장대 위에 매달아 놓고 서서히 죽게 하는 끔찍한 처형 방법이다. 사람들의 조소를 받으면서 고통으로 신음하고 몸부림치며 죽어가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생각만 해도 하만의 전신의 쾌감이 스치고 지나갔다. 무대 위 하만의 방자한 모습을 보면서 상미의 눈앞에 며느리의 사악한 얼굴이 스쳤다. 죽어가는 시아버지를 뭉개버리고 자기 주장만 하고 나대는 그녀의 꼴이 꼭 하만의 태도를 닮았기 때문이다. 증오가 끌어올라 닭살이 상미의 전신을 덮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모르드게처럼 장대꼬치로 찔러 허공에 매달아 놓은 상태가 아닌가. 절대로 치유될 수 없는 통증이 가슴을 찌르고 전신을 관통해서 숨쉬기도 힘들어 상미는 주먹으로 가슴을 치면서 허걱거렸다. 왜 그래? 소화가 되지 않는 거야? 그럼 어서 나가자. 얼음 넣은 콜라라도 마시면 속이 확 트일 것이다. 아침에 먹은 음식이 아무래도 되게 무거웠나 보다. 애경이 애 같아서 상미의 등을 주먹으로 치다가 끌고 매점으로 나가 콜라를 사서 마시게 했다. 안정하고 들어오니 무대의 장면은 상당히 진행되었다. 모르드게가 왕을 살리기 위하여 역모하는 내시들을 고발한 사건으로 인해 영국은 역전되어 있었다. 에스더의 만찬 중에 발각된 사실로 인해 악한 하만이 살려달라고 에스더의 발 앞에 엎드려 빌고 있었다. 왕이 들어와서 이 장면을 보고는 대노하여 고함쳤다. 이제 왕비를 겁탈하려고까지 하느냐, 내 이놈! 페르시아법에는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도 왕 이외에는 왕비와 적어도 7걸음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 법인데 무례하게 왕비의 발 앞에 엎드렸다니 이건 불경의 극치에 달한 행동이었다. 죽음을 앞둔 하만이 너무 두렵고 당황하고 무서워서 그런 생각을 했겠는가? 하지만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고 또한 이미 받은 돈 1만 달란트를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이득을 보게 된 셈이다. 드디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놓은 장대 위에 달리게 되었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휘파람도 불었다.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운 장대 옆에서 하만이 징징거리면서 울고 있었다. 하만이 앉았던 자리에 오른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걸치고 궁중 안에 앉아있는 장면이 대조적으로 무대의 이쪽과 저쪽에 동시에 보인다. 10명의 하만의 아들들도 그 자리에서 일시에 처형당하려고 끌려나와 머리를 깊숙이 숙이고 훌쩍거리고 있었다. 가진 집과 모든 재산을 왕은 에스더 왕비에게 주었다. 그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관리를 맡겨서 왕비와 모르드게는 하루아침에 거부가 되었다.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유태인이 되고 싶어 안다라는 장면도 스쳤다. 영국은 악인을 멸하고 승리를 거둔 뒤 유태인들의 기쁨의 환호로 마무리되었다. 하만은 상처받은 자존심으로 인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고 왕도 상처받은 자존심으로 인해 하만을 처형했다. 영국을 보고 나오면서 상민은 기분이 떨떠름했다.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처형당한다는 것은 아하수에로 왕의 난폭함과 권력 남용이 아니겠는가. 변덕스럽고 감정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으로 인해 하만이란 사람이 있게 되었고 왕이 얼마나 무능하면 이런 일이 터졌을까 하는 생각을 상민은 지울 수가 없었다.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에서만 이틀 동안에 800명이 유태인의 손에 죽었고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모두 7만 5천 명을 유태인이 죽였다니 왕이 얼마나 무능하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죽게 놔둔단 말인가. 상민은 유태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들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떨떠름함을 뒤로하고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과연 무서운 칼날이 며느리를 죽인다면 영국 뒤 끝에 기쁨으로 환호하는 사람들처럼 상미의 주위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애경이 깊은 생각에 잠겨 말이 없는 상미의 팔을 잡아 끌어 시원한 카페로 들어갔다. 이 편지를 사실은 내 남편 고강훈 목사가 너에게 전해줘야 하는데 지금 그 사람은 요르단 선교 현장에 문제가 생겨 며칠간 돌아오지 못한다고 자기 대신 나더러 너에게 전하라고 하더라. 먼지가 풀썩이고 더워서 갈증이 난 상민은 어른과 함께 갈아 나온 키위 주스를 단숨에 마셨더니 전신에 상쾌함이 스쳤다. 애경이 내민 큼직한 편지 봉투의 겉봉에 눈에 익은 남편의 달필이 확 들어왔다. 남편의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상미의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적에 내 육신은 땅속에 묻혔을 것이고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것이요. 당신이 나 죽은 뒤에 그냥 미국에 남아있으면 큰일 낼 것이 확실해서 내가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구려. 며느리를 죽이고 당신도 죽을 정도로 당신의 눈엔 증오가 불타고 있었다오. 그걸 그냥 두고 내가 죽으면 너무 큰 불행이 이 가정에 임할 것이라 이런 방법을 택한 나를 이해하리라 믿소. 그간 당신에게 감춘 유일한 비밀이 하나 있었다오. 우리의 노후를 위해 끝까지 숨긴 것이요. 실은 결혼하기 전에 제주도에 10,000평이 넘는 땅을 아버지로부터 유산으로 받았다오. 이건 그냥 버려두었다가 노년에 여기서 노후를 보내라는 부모님의 유언을 따라 묻어놓은 땅이었소. 아들이 결혼한 뒤 모든 걸 정리하고 당신을 데리고 그리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암이 걸려 이렇게 다급하게 먼저 떠나게 된 것이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믿는 내 배꼽 친구 고광훈 선교사에게 모든 일을 맡겼소. 지금은 땅값이 올라 큰돈이 되니 반을 팔아서 당신이 살 집을 짓고 그 옆에 아담한 교회를 지으라고
고강훈 목사에게 부탁했소. 당신이 좋아하는 친구 부부가 선교지를 은퇴하여 그리로 가서 목회를 하면서 살도록 합의를 보았소. 고강훈도 이제 나이 들어 더 이상 선교지에 있기 힘들 터이니 당신 곁으로 가서 목회를 하면서 살면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이요. 일생 여분의 땅을 조금씩 떼어서 팔아먹고 살면 여생을 궁핍함이 없이 풍족히 살 것이요. 아들, 며느리를 용서하시오. 그래야 당신의 영혼에 평안이 임할 것이요. 세상이 변하여 우리의 가치관으로 보면 안 돼요. 아들, 며느리가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살면서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평안을 누리기 바라오. 그것이 현대의 물결이요. 이걸 거역할 수는 없어요. 당신의 증오로 불타는 눈이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르오. 그 미움을 몽땅 제주도의 바닷물에 던져버리고 목회하는 친구 부부 곁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다가 내 곁으로 오시오. 남편이 죽어가면서 쓴 편지는 계속해서 여러 장이었다. 심지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에 꼭 나가라는 말도 했다. 하루 세 끼를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먹으라는 당부도 했다. 제주도는 둘이서 사랑을 나누었던 곳이니 거기서 함께했던 추억을 곱씹으며 여생을 행복하게 지내라고 했다. 달콤했던 연애 시절도 상세히 적어놓았다. 남편은 두고 가는 아내가 마치 물가에 내놓은 아기처럼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모양이다. 카페 밖으로 나오니 불임절 축제가 한창이었다. 해가 뉘엿이 지면서 지중해의 하늘이 붉게 물들 무렵 몰려나온 가장 행렬은 정말로 대단했다.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종교적인 절교와는 달리 불임절은 지나치게 세속적이었다. 색칠한 얼굴에 화려한 의상은 아주 독특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가면이 인기를 끌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복장을 하고 나왔다. 하긴 하만이 쓰고 다녔던 모자가 삼각형이었다고 하여 삼각형 모자의 과자를 손에 들고 먹는 아이들이 많았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도 많았다. 사악하게 생긴 하만의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 틈새를 비집고 다니면서 괴상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아름다운 에스더 마스크를 쓰고 왕비처럼 뽐내며 걷는 여인들도 있었다. 아하수에로 황제의 마스크를 쓰고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도 꽤 많았다. 행복에 겨워 활짝 웃는 모르드게의 마스크는 인기가 없어서 못 팔 정도란다.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하여 만든 탈을 쓰고 모두 길거리로 몰려나와 너울너울 춤을 추고 있었다. 카니발 분위기로 이날만은 남자와 여자가 옷을 바꿔 입어도 되는 날이다. 하긴 불임절은 쓰라림이 기쁨으로 바뀐 날이다. 초상날이 축제일로 변했고 유태인들이 원수에게서 풀려난 날이다. 이날은 잔칫날로 지내며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날이기도 하다. 구원의 날이고 반전의 날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게 된 날이다. 이런 날이니 평소에는 율법을 따라 엄숙하고 엄격하게 생활하던 유태인들이 이날만큼은 1년 365일에서 딱 하루 신나게 축제를 즐기는 날로 정해있다. 모르드게는 복을 받을지어다, 하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이 구분이 안 될 때까지 모두 술을 마실 의무가 있는 날이기도 하다. 그야말로 코가 비뚤어지게 마셔도 되는 날이다. 절제하지 않고 취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불임절이니 길거리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즐겁게 내지르는 함성으로 가득했다. 1년간 사람들의 마음속에 쌓인 미움과 스트레스를 전부 토해내고 있다. 거대한 카니발을 연상하게 하는 축제의 틈바구니에 긴 상미와 애경도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플라스틱 망치로 머리를 때리면서 다니는 사람도 있어 머리를 맞아 삑 소리가 나면 모두 웃어대고 춤을 추어서 거대한 기쁨의 물결이 출렁거렸다.
상미도 며느리에 대해 가졌던 고가움과 미움을 저들의 함성 속에 쏟아버렸다. 자살과 살인 같은 괴기한 생각들을 이들 tum바구니에서 다 토해내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춤을 추면서 그녀는 일상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 중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이곳 예루살렘의 불임절에 참석하면서 상미는 뼛속까지 깨닫고 기쁨으로 몸을 떨면서 외쳤다. 살라면 살지요.